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다시 1. 알랭드 보통 지음 정영목 옮김 1. 낭만적 운명론. 삶에서 낭만적인 영역만큼 운명적 만남을 강하게 갈망하는 영역도 없을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잠자리를 함께하는 일을 되풀이하는 상황에서 언젠가는 꿈에 그리던 남자나 여자와 만나게 될 운명이라고 믿는다면 용서받지 못할까?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고통스러운 갈망을 해소해줄 존재에 대한 미신적인 믿음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일까?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비참한 순환에는 끝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에 하나 하늘이 우리를 가엾게 여겨 우리가 그리던 왕자나 공주를 만나게 해준다면 그 만남을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치부해 버릴 수 있을까? 한 번만이라도 논리에서 벗어나서 그 만남이 우리의 낭만적 운명의 징표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까? 12월 초의 늦은 아침, 나는 사랑이나 이야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이 파리에서 런던으로 가는 브리티시 항공의 이코노미 클래스에 앉아 있었다. 비행기는 막 노르망디 해안을 건넜다. 겨울 구름의 장막이 잠시 걷히면서 반짝거리는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지루하고 정신도 집중되지 않아서 항공사 잡지를 뽑아들고 리조트 호텔과 항공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동적으로 빨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어쩐지 편안한 느낌을 주는 비행기 여행이었다. 뒤쪽 어딘가에서 엔진이 떨리는 느낌, 차분한 잿빛 실내, 항공사 직원들의 사탕 같은 미소, 음료와 과자를 실은 수레가 통로를 따라 내려오고 있었다. 배가 고프지도 목이 마르지도 않았지만 기내 식사에 품기 마련인 막연한 기대감에 가슴이 부풀었다. 내 왼쪽의 승객은 헤드폰을 벗고 앞쪽 주머니에 든 안전지침 카드를 꼼꼼히 살피고 있었다. 어쩌면 그 모습이 약간 병적으로 보였는지도 모르겠다. 카드에는 비행기 사고가 이상적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육지나 바다에 편안하고 차분하게 내리는 승객들, 하이힐을 벗어든 여자들, 능숙하게 구명조끼에 바람을 넣는 아이들, 멀쩡한 동체, 기적적으로 불이 붙지 않은 연료. 이놈의 것이 망가지면 우리 모두 죽을 텐데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웃기는 소린지 옆자리 승객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사람들을 안심시키려고 써놓은 거겠죠. 내가 대꾸했다. 그녀의 말을 들은 사람은 나밖에 없었으니까. 하긴 죽는 방법치고는 나쁘다고 할 수 없죠. 아주 빠르게 갈 테니까. 특히 앞쪽에 앉아있다가 땅에 부딪히면 말이에요. 친척 아저씨 한 분이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셨죠. 아는 사람 가운데 혹시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었지만 대답할 틈이 없었다. 스튜어디스가 다가와서 점심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방금 그녀의 고용주들에게 제기한 윤리적 의혹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내가 오렌지 주스만 받고 맛없어 보이는 샌드위치는 거절하려고 하는데 옆자리 승객이 나에게 소곤거렸다. 그냥 받아두세요. 내가 먹을게요. 배고파 죽겠거든요. 여자는 밤새 머리카락을 단발로 쳐서 목덜미가 드러나 있었다. 물기가 촉촉한 커다란 녹색 눈은 내 눈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 파란 블라우스 차림에 회색 가디건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어깨는 약해 보일 정도로 살이 없었다. 손톱의 껍질이 벗겨진 것을 보니 자주 물어뜯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억지로 뺏어 먹는 건 아니죠? 물론 아닙니다. 미안해요. 인사도 못했네요. 나는 클로이예요. 그녀는 약간 형식적으로 팔걸이 위로 손을 내밀었다. 이어서 서로의 신상 명세를 주고받았다. 클로이는 전시회에 참석하느라 파리에 다녀오는 길이라고 했다. 그녀는 소호에서 패션 잡지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한 지 1년이 되었다. 왕립예술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요크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 윌트셔로 이사했으며 현재는 나이는 23, 이슬링턴의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내 짐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비행기가 히드로 공항을 향해서 고도를 낮추자 클로이가 말을 꺼내더니 덧붙였다. 그런 걱정 해본 적 없어요? 짐이 사라져 버릴 거라는 걱정? 그런 생각은 안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적은 있습니다. 2번, 한 번은 뉴욕에서 또 한 번은 프랑크푸르트에서. 맙소사, 난 여행이 싫어.
클로이는 한숨을 쉬더니 집게 손가락 끝을 잘근잘근 씹었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도착하는 건 더 싫고요. 정말이지 나한테는 도착, 불안 증세가 있나 봐요. 한참 밖에 나갔다 오면 내가 없는 동안 틀림없이 무슨 일이 일어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 친구들이 모두 모여 내가 밉살 맞은 계집애라고 만장일치로 합의를 봤다거나 선인장이 죽었다거나. 선인장을 키우세요? 대여섯 개. 얼마 전에 선인장 단계를 거쳤어요. 그래요. 음경과 관련이 있죠. 어쨌든 전에 애리조나에서 겨울을 보냈는데 그때 선인장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쪽은 뭐 흥미를 느끼는 식물이 있나요? 염란뿐입니다. 하지만 내 친구들이 모두 나를 밉살 맞은 놈으로 여길 거라는 생각은 자주 하는 편입니다. 대화는 두서없이 이어져 나가면서 서로의 성격을 흘끔거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구불구불한 산악 도로에서 잠깐씩 경치를 구경하는 것과 비슷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다. 엔진에는 역 추진력이 걸려 있었다. 비행기는 지상 이동으로 터미널로 향하더니 혼잡한 입국 관리실에 짐을 토해냈다. 짐을 챙겨서 세관을 통과했을 때 나는 이미 클로이를 사랑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을 두고 자신의 필생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 살아보고 나서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클로이를 만난 직후 그녀를 필생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런던에 도착하여 클로이와 나는 오후를 함께 보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몇 주 전에 런던 서부의 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으며 가장 이상한 일이자 가장 자연스러운 일을 수행하듯 침대에서 저녁을 마무리했다. 그 뒤 그녀는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냈고 나는 친구들과 함께 스코틀랜드로 갔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서로에게 전화를 했다. 때로는 하루에 5번씩. 특별히 할 말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 둘 다 전에는 누구에게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나머지 모든 것은 타협이고 자기 기만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상대에게도 이해시킬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기다림, 유사 메시아적인 성격을 지녔다는 끝이 났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에게서 내가 평생 서툴게 찾아다녔던 바로 그 여자를 발견했다. 그녀의 웃음과 눈매, 유머 감각과 책을 고르는 취향, 불안과 지성이 내 이상에 기적적으로 들어맞았다. 클로이를 만난 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딱 맞는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회의적인 태도로 운명의 문제를 생각할 능력을 잃어버렸다. 우리 둘 다 그때까지 미신적인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클로이와 나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던 것, 즉 우리가 서로에게로 운명 지어졌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무수한 사실들, 비록 사소한 것일지라도 을 손에 쥐게 되었다. 우리는 둘 다 짝수 해의 같은 달 자정 무렵, 그녀는 오후 11시 45분, 나는 오전 1시 15분에 태어났다. 우리 둘 다 클라리넷을 분 적이 있으며 둘 다 학교 다닐 때 한여름밤의 꿈 공연에 참가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헬레나 역이었고 나는 테세우스의 시종 역이었다. 우리 둘 다 왼쪽 발가락에 커다란 점이 둘 있었고 똑같은 뒤쪽 어금니에 충치가 있었다. 우리 둘 다 햇빛이 밝은 곳으로 나가면 재채기를 했으며 케첩병에서 칼로 케첩을 긁어냈다. 심지어 우리의 책꽂이에는 똑같은 안나 까레리나 옛 옥스퍼드판이 있었다. 사소한 일들일지 모르지만 이 정도면 신자들이 새로운 종교를 세우기에 충분한 근거가 아닐까? 우리는 사건들에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서사적 논리를 부여했다. 클로이와 나는 우리가 비행기에서 만난 것을 아프로디테의 계획으로 신화화했다. 사랑 이야기라는 원형적 서사의 제1막 제1장으로 바꿔버린 것이다. 우리 두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늘의 거대한 정신이 우리 궤도를 미묘하게 조정하여 우리를 어느 날 파리발 런던행 비행기에서 만나게 해준 것 같았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이 되지 못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야기들, 누군가 비행기를 놓치거나 전화번호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쓰이지 못했던 로맨스들을 무시해버릴 수 있었다. 우리는 역사가들처럼 확고하게 실제로 일어난 일에 편을 들었다. 물론 우리는
좀 더 분별력 있게 굴어야 했다. 클로이와 나는 정기적으로 두 나라 수도를 오가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각자의 여행을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것도 아니었다. 클로이는 편집 차장이 갑자기 병이 나는 바람에 막판에 파리 파견이 결정되었던 것이고, 나는 보르도의 건축 관련 회의가 생각보다 일찍 끝나는 바람에 친구와 며칠 놀자는 생각으로 파리에 갔던 것이다. 우리가 돌아오려던 날 아침 9시부터 점심시간 사이에 샤를 드골과 히드로 사이를 운행하는 양국 항공사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비행기는 6편이었다. 물론 우리 둘 다 12월 6일 이른 오후에 런던에 떨어지고 싶어 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어느 비행기를 탈지 결정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날 새벽을 기준으로 우리 둘 다 같은 비행기, 꼭 옆자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를 탈 확률은 6분의 1이었다. 나중에 클로이가 한 말에 의하면 그녀는 원래 10시 30분 에어프랑스 비행기를 탈 계획이었다. 그러나 막 호텔 방을 나오려는데 가방에 들었던 샴푸병이 새는 바람에 가방을 다시 싸느라고 귀중한 10분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호텔 측에서 그녀에게 청구서를 건네주고 그녀의 신용카드를 조회하고 택시를 잡아 주었을 때는 이미 9시 15분이었다. 그녀가 10시 30분발 에어프랑스 비행기를 탈 수 있을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었다. 그녀가 포르트드라 빌레트의 수많은 차량을 헤치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타려던 비행기는 이미 탑승 수속을 마친 상태였다. 그녀는 다음 에어프랑스를 기다릴 기분이 아니어서 브리티시 항공 터미널로 갔고 그곳에서 10시 45분발 런던행 비행기를 예약했다. 공교롭게도 나도 내 나름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비행기에 타게 되었다. 그 다음에는 컴퓨터가 요술을 부려서 클로이를 비행기의 날개 위인 15A에 앉혔고 나는 그녀 옆인 15B에 앉게 되었다. 안전 지침이 적힌 카드를 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우리 사이의 대화가 일어날 확률이 극히 미미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우리 둘 다 클럽 클래스로 여행할 가능성은 없었지만 이코노미 클래스에도 191개의 좌석이 있었다. 클로이는 15A 좌석을 배정받았고 나는 순전히 우연으로 15B 좌석을 배정받았다. 클로이와 내가 옆자리에 앉을 이론적 확률은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확률은 계산할 수 없다고 해도 36,290분의 220. 다시 계산을 해보면 164.955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파리와 런던 사이에 비행기가 한 대뿐이었을 경우에 우리가 옆자리에 앉을 확률이다. 실제로는 6편이 있었고 우리 둘 다 이 6편 사이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하나를 골랐다. 따라서 방금 말한 확률에 앞서 말했던 6분의 1을 다시 곱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클로이와 내가 12월의 어느 아침 영국 해협을 날아가는 브리티시 항공 보잉 767기에서 만날 최종 확률이 나오는데 그 수치는 989.727분의 1이다. 그래도 우리는 만났다. 이 계산은 우리에게 이성적 주장들을 납득시키기는커녕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된 것에 대한 신비적 해석을 뒷받침해 주었을 뿐이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엄청나게 작은데도 결국 일어났다면 운명론적 설명에 호소를 한다고 해도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동전을 던졌을 때 왜 앞 또는 뒤가 나왔는지 설명해 달라고 신에게 매달리지는 않는다. 그 확률이 2분의 1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클로이와 내가 옆자리에 앉을 확률처럼 작은 경우일 때 789.727분의 1의 확률일 때 적어도 사랑 내부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을 운명 이외의 다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았다. 우리의 삶을 바꾸어버린 만남의 확률이 그렇게 작았던 것을 아무런 미신 없이 받아들이려면 대단히 냉철한 지성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 하늘에서 3만 피트 상공에서 운명의 줄들을 잡아당기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사랑 내부의 관점에서는 삶의 우연적 성격을 목적성이라는 베일 뒤에 감춘다. 구원의 연인을 만나는 일이 객관적으로는 우연이고 따라서 가능성이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늘에서 천천히 펼쳐지는
두루마리에는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불안에서 벗어나려고 운명이라는 것을 만들어낸다. 인생에 있는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의미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일 뿐이며 두루마리 같은 것은 없으며 따라서 우리를 기다리는 미리 정해진 숙명은 없다. 우리가 비행기에서 누구를 만나고 만나지 못하는 것에는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 외에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생기는 불안. 간단히 말해서 아무도 우리의 이야기를 기록해 두지 않았고 우리의 사랑을 보장해 주지도 않았다는 불안에서 벗어나려고. 일이 다르게 풀려 나갔다면 클로이와 나는 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이 필연성의 느낌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독특한 면모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충격적인 가정이다. 낭만적 운명론은 클로이와 내가 그런 생각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었다. 클로이가 내 삶에서 하게 된 역할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해낼 수 있다고 어떻게 상상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사랑하는 것은 그녀의 눈이고 그녀가 파스타에서 물기를 빼고 머리를 빗고 전화 대화를 끝내는 모습인데 나의 실수는 사랑하게 될 운명을 어떤 주어진 사람을 사랑할 운명과 혼동한 것이다. 사랑이 아니라 클로이가 필연이라고 생각하는 오류였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우리의 사랑 이야기의 발단을 운명론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은 적어도 한 가지 사실은 증명해 준다. 내가 클로이를 사랑했다는 것. 우리가 만나고 못 만나는 것은 결국 우연일 뿐이라고. 989.727분의 1의 확률일 뿐이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은 동시에 그녀와 함께하는 삶의 절대적 필연성을 느끼지 않게 되는 순간, 즉 그녀에 대한 사랑이 끝나는 순간이기도 할 것이다. 이 이상화. 사람들을 꿰뚫어 보는 것은 아주 쉽다. 하지만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엘리아스 카네티의 말이다. 타인의 흠을 찾아내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그러나 그것이 또 얼마나 무익한지를 암시하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꿰뚫어 보는 일을 중단하고자 하는 순간적인 의지 때문에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닐까? 서로 그 과정에서 눈이 약간 먼다고 하더라도 냉소주의와 사랑이 스펙트럼의 양극단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가끔 사랑에 빠지는 것은 습관화되다시피 한 맥 빠지는 냉소주의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 모든 갑작스러운 사랑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감정을 의도적으로 과장하는 면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과장 덕분에 우리는 습관이 된 비관주의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에게라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믿음을 가지게 된 어떤 사람에게 우리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나는 입국 수속을 하다가 사람들 사이에서 클로이를 놓쳤다. 그러나 짐 찾는 곳에서 그녀를 다시 발견했다. 그녀는 짐수레와 씨름하고 있었다. 파리발 비행기의 컨베이어는 왼쪽 끝에 있는데 그녀의 짐수레는 오른쪽으로만 방향을 틀려고 했다. 내 짐수레에는 독자적인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내 짐수레를 권했다. 그러나 그녀는 거절했다. 짐수레가 아무리 고집스러워도 의리는 지켜야 한다면서, 비행기를 탄 후에는 힘을 좀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면서. 우리는 빙 돌아서 카라치발 비행기의 짐 찾는 곳을 거쳐서 파리발 비행기의 컨베이어가 있는 곳까지 갔다. 샤를드골에서 비행기를 탄 이후 의지와 관계없이 눈에 익게 된 얼굴들이 이미 그곳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고무판을 붙인 컨베이어로 짐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자기 소유물을 찾으려고 움직이는 전시물을 불안하게 살피는 얼굴들. 세관에서 체포당한 적이 있나요? 클로이가 물었다. 아직은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한번 자백을 하기는 했어요. 웬 나치 녀석이 나한테 신고할 것이 있느냐고 묻기에 있다고 대답했죠. 사실 불법적인 물건은 없었는데. 그런데 왜 있다고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죄책감 때문이었나 봐요. 있잖아요. 나는 하지도 않은 짓을 했다고 고백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된 일인지 기분이 좀 나아져요. 그런데 말이에요. 내 가방을 보고 나를 판단하지는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행운을 차지하는 동안 우리는 계속 지켜보며 기다렸다.
클로이가 말을 이었다. 오기 직전 리드 르네의 할인점에서 산 것이거든요. 좀 별나죠. 내 가방을 보고 나서 말씀하시죠. 난 뭐 변명할 것도 없지만 나는 그 가방을 5년 동안 끌고 다녔습니다. 부탁 좀 해도 될까요? 화장실에 갔다 올 테니까 내 짐수레 좀 맡아주세요. 금방 올게요. 아, 광택이 나는 녹색 손잡이가 달린 분홍색 가방이 보이면 내 것인 줄 아세요. 잠시 후 나는 클로이가 나를 향해서 걸어오는 것을 바라보았다. 고통스럽고 약간 불안해 보이는 표정이었는데 나중에 나는 그것이 그녀의 평상시 표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언제나 곧 울 것 같은 얼굴이었다. 눈에는 곧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될 사람처럼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왠지 그녀를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 안심시켜주고 싶은, 아니면 내 손이라도 잡으라고 내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사랑은 내가 아주 갑자기 느끼게 된 것이다. 그녀가 어느 여름에 남동생과 로도스 섬, 에게해의 그리스 섬에서 보낸 휴가에 대하여 아주 길고 지루할 것이 틀림없는 이야기, 우리 옆에 컨베이어에 아테네에서 온 비행기의 짐이 도착했기 때문에 촉발되었을 것이다. 를 시작한 직후였다. 클로이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는 그녀의 두 손이 베이지색 양모 외투의 허리띠를 만지작거리는 것, 집게 손가락 아래쪽에 점이 2개 있었다. 를 지켜보았으며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마치 너무나 자명한 진리라도 되는 것처럼 깨달았다. 그녀가 문장을 끝맺는 법이 없다는 것이, 약간 불안해하는 것이, 귀걸이의 취향이 아주 세련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 어색해 보였지만 그래도 그녀는 사랑스러웠다. 나는 순간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이상화에 빠져들고 말았다. 그녀의 우아한 외투, 비행기 여행의 후유증, 4번 터미널 수화물 취급소의 음침한 인테리어, 그 덕분에 그녀의 아름다움이 선연하게 빛났다.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나 자신의 용서할 수 없는 감정적 미성숙 때문이기도 했다. 섬은 관광객으로 10,000원이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오토바이를 빌려가지고 클로이의 휴가 이야기는 지루했다. 그러나 지루함은 이제 흠이 되지 않았다. 나는 그 이야기를 일상 대화의 세속적 논리에 따라서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그녀의 말에서 통찰이나 유머를 찾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녀가 그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녀가 하는 모든 말에서 완벽함을 찾아내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그녀가 말하는 모든 일화를 쫓아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고, 있잖아요. 싱싱한 올리브를 주는 가게가 있었어요. 전곡을 찌르지 못하는 그녀의 모든 농담을, 실마리를 놓치곤 하는 모든 사유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에게 완전히 감정을 이입하기 위하여 나 자신에게 몰두하는 것은 포기할 준비, 그녀의 모든 기억을 차곡차곡 분류 정리할 준비, 그녀의 유년의 역사가가 될 준비, 그녀의 모든 사랑과 공포를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마음과 몸 안에 흘러다녔을 모든 것이 곧 매혹으로 다가왔다. 그때 짐이 나왔다. 내 짐 몇 개 뒤에 그녀의 짐이 따라 나왔다. 우리는 짐을 수레에 싣고 녹색 통로를 걸어 나왔다. 정말 무서운 것은 나 자신을 용납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하면서 어쩌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끝도 없이 이상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도 클로이가 인간, 이 말이 내포하는 모든 의미에서 일뿐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중단하고 싶었던 내 욕망도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희망이 자기 인식의 승리를 거두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 것, 비겁함, 심약함, 게으름, 부정직, 타협성, 끔찍한 어리석음 같은 것을 상대에게서 발견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사랑에 빠진다. 우리는 선택한 사람 주위에 사랑의 방역선을 쳐놓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가 가진 결함으로부터 자유롭고 따라서 사랑스럽다고 결정해버린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 내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함을 찾으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합을 통하여 인간종에 대한 불확실한 믿음, 자기 인식에서 나온 모든 증거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을 유지하고 싶어한다. 왜 이러한 것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나는 사랑에 빠졌던 것일까?
내 욕망의 비논리성과 유치함이 믿음에 대한 요구를 능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낭만적인 도취가 채울 수 있는 공허를 알고 있었다. 어떤 사람, 그것이 누구라도 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는 환희를 알고 있었다. 나는 클로이를 만나기 오래전에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내 자신에게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완벽함을 찾을 필요를 느꼈던 것이 틀림없다. 가방 좀 검사해도 되겠습니까? 세관 직원이 묻고는 덧붙인다. 신고할 것이 있습니까? 술이나 담배나 무기나. 나는 오스카 와일드처럼 천재성을 발휘하여 내 사랑밖에 없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 사랑은 죄가 아니었다. 적어도 아직은. 기다릴까요? 클로이가 물었다. 일행이십니까? 세관 직원이 물었다. 뻔뻔스럽다고 생각할까봐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클로이에게는 먼저 가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했다. 사랑은 독특한 속도로 우리의 요구를 다시 만들어낸다. 내가 세관 통과 의식에 짜증을 낸다는 것은 몇 시간 전만 해도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클로이가 이미 나의 갈망의 대상이라는 지위에 올랐다는 의미였다. 나는 밖에서 그녀가 보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아침 11시 30분에 내 인생에 들어왔을 뿐인 누군가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느낌. 클로이는 밖에서 기다렸으나 우리는 1분도 안 되어 다시 헤어졌다. 그녀는 근처에 차를 세워두었다. 나는 택시를 타고 사무실로 가야 했다. 둘 다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지 말지 망설이고 있었다. 언제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별일 아닌 듯이 말하고는 덧붙였다. 가방이라도 같이 사러 가죠 뭐.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내 번호는 알고 계세요? 이미 외우고 있습니다. 가방 이름표에 적혀 있더군요. 탐정으로 나서실 걸 그랬네요. 기억력도 탐정 수준이었으면 해요. 자, 만나서 반가웠어요. 클로이가 손을 내밀었다. 선인장이 괜찮기를 빕니다. 나는 그녀가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등에 대고 소리쳤다. 그녀의 짐술에는 여전히 미친 듯이 오른쪽으로만 방향을 틀려고 했다. 시내로 들어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묘한 상실감, 슬픔을 느꼈다. 이것이 정말 사랑일까? 겨우 아침을 함께 보낸 주제에 사랑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낭만적 미망과 의미론적 우둔이라는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게 된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최초의 꿈틀거림은 필연적으로 무지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사랑이냐, 단순한 망상이냐, 시간, 이 또한 그 나름으로 거짓말을 하지만 이 아니라면 누가 그 답을 말해줄 수 있을까? 3. 이면의 의미. 확실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구애라는 땅에 들어가 얼쩡거리지 말아야 한다. 그 땅에서는 모든 웃음과 모든 언어가 12,000가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12가지 가능성을 열어젖힌다. 정상적인 생활에서는, 그러니까 사랑 없는 생활에서는 액면 가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들이 이제 어떤 사전으로도 다 풀어낼 수 없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구애를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의심들이 한 가지 중심적인 질문으로 환원되고 구애자는 판결을 기다리는 범죄자처럼 떨면서 그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그녀가 나를 바라는 것일까, 바라지 않는 것일까? 클로이를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만나고 나서 며칠 동안 그녀의 생각이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녔다. 킹스크로스 근처에 있는 사무실의 설계도를 완성하는 일 때문에 정신없이 바빴지만 내 마음은 무책임하게 그러나 저항할 수 없이 그녀에게로 되돌아가곤 했다. 사모의 대상 주의를 맴돌고자 하는 욕구는 완강했다. 그녀는 당장 처리해야 하는 긴급한 일처럼 계속 내 의식을 뚫고 들어왔다. 물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생각들이었다. 그 생각들은 객관적으로 말해서 시시하기 짝이 없었다. 이러한 클로이 꿈 가운데 몇 가지는 이런 식이었다. 아, 클로이는 정말 감미로워. 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보다 시각적인 것도 있었다. 비행기 창틀을 배경으로 한 그녀의 얼굴, 물기가 촉촉한 그녀의 녹색 눈, 순간적으로 아랫입술을 깨물던 그녀의 치아, 하품을 할 때 그녀의 목에 기울기, 그녀의 두 앞니 사이의 간격.
내가 이만큼 부지런히 그녀의 전화번호도 불러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숫자들은 내 기억, 클로이의 아랫입술에 이미지를 되풀이해 떠올리는 것이 더 보람있게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에서 완전히 증발해 버렸던 것이다. 그 번호가 뭐였더라? 탐색의 출발은 좋지 않았다. 607-9187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거처가 아니라 어퍼 스트리트의 장의사 전화번호였다. 그러나 그곳은 한참 동안 고달픈 대화를 나눈 뒤에야 자신이 장의사라고 밝혔다.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나는 애프터 라이프, 내세라는 뜻의 장의사에도 클로이라는 이름의 직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전화를 받더니 한참 동안 고민하면서 내 이름을 기억해 내려고 했다. 결국 내가 납골 단지에 대해서 문의를 했던 고객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다 마침내 이름을 둘러싼 혼란이 사라지고 나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얼굴이 시뻘개져서 전화를 끊었다. 삶이 아니라 죽음에 다가갔으니. 마침내 다음날 나는 클로이의 직장으로 전화가 연결되었지만 그녀 역시 나를 이미 내세로 쫓아보낸 사람 같았다. 지금 몹시 바쁘거든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녀는 비서처럼 대꾸했다. 나는 기다렸고 속이 상했다. 내가 우리 사이를 아무리 친밀하게 상상했다고 해도 사무실이라는 공간에서 우리는 낯선 사람들이었다. 이윽고 클로이가 전화로 돌아왔다. 여보세요? 미안해요. 지금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내일 인쇄할 부록을 준비하느라 정신없거든요. 제가 전화를 드리면 안 될까요? 한 곱이 넘어가면 집이나 사무실로 전화를 드리도록 할게요. 전화기는 전화를 하지 않는 연인의 악마 같은 손에 들어가면 고문 도구가 된다. 클로이가 며칠 뒤에 전화를 걸어왔을 때 나는 연습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오히려 준비했던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나는 양말을 널다가 기습을 당했다. 나는 침실에 있는 전화로 달려갔다. 내 목소리에는 긴장과 분노가 담겨 있었는데 만일 종이에 쓰는 글이었다면 나는 그것을 능숙하게 지워버릴 수 있었을 것이다.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글쓰기가 유혹이 된다. 아이쿠, 놀랐습니다. 전화를 다 주시고. 나는 설득력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언제 점심 한번 같이 해야 하는데. 점심이요? 이런, 정말이지 이번 주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저녁은 어떨까요? 지금 다이어리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그것도 어려울 것 같네요. 아, 괜찮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말투는 그 반대의 의미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면 어떨까요? 혹시 오늘 오후에 시간을 낼 수 있으세요? 오늘 오후에 내 사무실에서 만나 국립미술관을 한 바퀴 돌거나 뭐 다른 걸 해보는 거예요. 의문은 줄어들지 않았다. 베드퍼드 스트리트에 있는 그녀의 사무실에서 트라팔가 광장까지 함께 걸으면서 꿀러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편으로는 한 주 전에 비행기에서 잠깐 만났을 뿐인 남자와 오후 근무를 빼먹고 미술관을 돌아다녀서 행복해 보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녀의 행동에는 우리의 동행을 예술과 건축에 대해서 지적인 토론을 할 기회 이상의 것으로 여긴다는 암시가 전혀 없었다. 순수와 공모의 중간에 걸려있는 클로이의 모든 행동에는 나를 미치게 만드는 의미들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문장의 끄트머리에서, 그녀의 웃음의 입꼬리에서 유혹의 흔적을 찾아낸 것 같은데 맞나? 아니면 나의 욕망이 순수의 얼굴에 투사된 것뿐일까? 우리는 이탈리아 초기 화가들부터 보기 시작했지만 내 생각, 나는 내 나름의 모든 원근법을 잃어버렸고 그 화가들도 아직 원근법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그들에게 가 있지 않았다. 클로이는 성인들과 함께 있는 성모와 성자 앞에 이르자 나를 바라보며 자기는 늘 시뇨렐리에게서 특별한 뭔가를 느낀다고 말했다. 나는 그래야 할 것 같았기 때문에 안토넬로의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에 대해서 잊지도 않은 뜨거운 애정을 꾸며댔다. 그녀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캔버스에 몰두해 있었다. 미술관의 소음과 북적거림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나는 몇 걸음 뒤에서 클로이를 따라가며 그림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그림을 보는 그녀만 볼 수 있을 뿐이었다. 더 혼잡한 두 번째 이탈리아 전시실에서 어느 때인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바람에 내 손이 그녀의 손에 닿았다.
그녀는 손을 빼지 않았고 나는 잠시 클로이의 살갗의 감촉이 내 몸을 간지리며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맞은편에 걸린 브론치노의 비너스와 큐피드의 우화를 보았다. 큐피드가 어머니 비너스에게 입을 맞추는 동안 비너스는 몰래 큐피드의 화살 하나를 뽑고 있었다. 아름다움에 눈이 먼 사랑. 이윽고 마치 어떤 잘못이 밝혀지기라도 했다는 듯이 불이 나게 손이 빠져나갔다. 저 배경의 작은 형체들이 마음에 들어요. 작은 님프와 화난 신들 그런 거요. 저 상징들을 다 아시나요? 클로이가 물었다. 아니요, 비너스와 큐피드 외에는 모릅니다. 나도 그것도 몰랐어요. 그러니 나보다는 한 수 위시네요. 고대 신화를 좀 더 읽었으면 좋았을 것을. 사실 저런 것들을 보는 걸 좋아하지만 그 의미는 잘 모르죠. 그녀는 다시 그림으로 눈을 돌렸다. 그녀의 손이 다시 내 손을 스쳤다. 그 손은 욕망의 상징, 브론치노의 상징보다 더 미묘하고 증거도 더 부족한 상징일까? 아니면 필요한 팔 근육이 아무 뜻 없이 무의식적으로 경련을 일으킨 것일까? 북유럽 초기 회화 전시실로 들어가면서 치마를 매만진다든가 에이크의 조반니 아르놀피니의 결혼 옆에서 기침을 한다든가 턱을 손으로 받치기 위해서 카달로그를 나에게 건넨다든가 하는 클로이의 행동을 나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욕망 때문에 나는 실마리들을 악착같이 쫓는 사냥꾼이 되었다. 모든 것에서 의미를 읽어내는 낭만적 편집증 환자가 되었다. 그러나 비록 구애의 의식들 때문에 안달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 나는 그런 수수께끼 때문에 클로이가 독특한 매력을 지니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곧바로 우리에게 입맞춤을 허락하는 사람. 우리는 곧 배은망덕해진다. 이나 절대 우리에게 입맞춤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 우리는 곧 그 사람을 잊어버린다. 이 아니라 희망과 절망의 양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상대의 마음에 안겨줄 줄 아는 사람이다. 비너스가 뭘 좀 마시고 싶어하여 그녀와 큐피드는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카페테리아에서 클로이는 쟁반 하나를 들더니 강철 배식대 위로 밀고 나갔다. 차 마시겠어요? 그녀가 물었다. 네, 하지만 내가 사겠습니다. 무슨 말씀? 내가 살게요. 내가 사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살게요. 입씨름은 잠시 더 되풀이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입씨름을 한 이유는 아마 다른 사람에게 음료수 값을 내게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우리 둘 다 비합리적일 정도로 불안해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트라팔가 광장을 굽어보는 탁자에 앉았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들이 도시 풍경을 기괴한 축제 분위기로 감싸고 있었다. 우리는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거기에서 화가로 옮겨갔고 화가에서 두 번째 차. 그녀가 이겼다. 와 케이크. 승부는 2대1이 되었다로 거기에서 다시 아름다움으로 일탈했고 아름다움에서 사랑으로 넘어갔다. 이해 못하겠군요. 진정한 지속적인 사랑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클로이가 물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매우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부르는 한 가지 특질이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다들 달라요. 열정과 사랑을 구별하는 것, 순간적으로 홀리는 것과 사랑을 구별하는 것은 까다로운 일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케이크 역겹지 않아요? 클로이가 말을 끊었다. 사지 말 걸 그랬네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걸 사줄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이런, 내가 너무 무례했네요. 사과는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진지하게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믿느냐고 묻는다면 아마 안 믿는다고 대답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반드시 사람들의 진실한 생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자신을 방해하는 방식일 뿐이거든요. 사람들도 사랑을 믿지만 그렇게 믿어도 되는 상황이 오기 전에는 아닌 척하죠. 가능하기만 하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냉소주의를 던져버릴 거예요. 하지만 다수는 그런 기회를 결코 얻지 못하죠. 그녀가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란 누구일까? 내가 그녀의 냉소주의를 쫓아낼 남자일까? 우리는 지금 우리 탁자 위에 놓인 문제가 사랑 그 자체의 본질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무엇이냐 그리고 무엇이 될 것이냐 라는 것을 무시한 채 사랑에 관하여 추상적으로 이야기했다.
아니면 사실 탁자 위에는 먹다만 당근 케이크와 차 2잔 외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일까? 혹시 추상적인 것이 클로이가 원했던 전부는 아닐까? 그냥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러나 이것은 입으로 하는 말은 절대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는 구애의 제1규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었다. 우리의 먹먹거림은 하나의 게임이었다. 그러나 진지하고 유용한 게임이었다. 이런 게임을 통해 내키지 않아 하는 파트너를 불쾌하게 만드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고, 원하는 파트너를 서로에 대한 욕망이라는 전망 속으로 서서히 끌어들일 수 있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한다 라는 큰 말이 주는 위압감은,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알게 할 만큼 좋아하지는 않는다 고 덧붙임으로써 누그러뜨릴 수 있었다. 클로이와 나는 예의 바르게도 솔직한 사랑 고백에 따르는 대가를 전액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서로에게서 덜어주고 있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참조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규정하는 데 도움을 얻었다. 클로이의 직장에는 늘 어울리지 않는 유형의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 친구가 있었다. 현재 그녀를 질퍽대게 만드는 자는 여행 가이드였다. 그러니까 내 말은 왜 배기가스 냄새를 풍기고 다니고 섹스 때문에 그 애를 이용하는 그런 놈팡이하고 어울리느냐는 거예요. 만일 그 애도 섹스 때문에 그 작자를 이용하고 싶어 한다면 그건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 작자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발기 지속 시간이 길지도 못해요. 끔찍한 얘기로군요. 나는 그렇게 대꾸하면서도 속으로는 길다는 것이 얼마나 긴 시간을 의미할까 생각하며 마음을 졸였다. 어쩌면 그냥 슬픈 얘기일지도 모르죠. 두 사람은 똑같은 기대를 안고 사귀어야 해요. 서로 똑같이 줄 준비가 된 상태에서 말이에요. 한쪽은 그저 한번 즐기고 싶어하고 다른 쪽은 진정한 사랑을 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모든 괴로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6시가 지나 그녀의 직장도 마칠 시간이었기 때문에 나는 클로이에게 이왕 이렇게 된 것 오늘 밤에 나와 함께 저녁을 먹어도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 제안에 웃음을 짓더니 잠깐 창 밖으로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를 지나는 버스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윽고 그녀는 눈길을 거두며 말했다. 고맙지만 사양하겠어요. 그건 정말 안 되겠어요. 내가 막 절망하려는 순간 그녀는 얼굴을 붉혔다.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는 모호한 신호들과 마주쳤을 때 이런 분명한 태도의 결여를 수줍음 탓으로 돌리는 것보다도 더 좋은 설명이 어디 있겠는가. 사랑하는 사람도 바라기는 하지만 너무 수줍어서 그렇다고 말을 못한다. 이렇게 자신의 유혹의 대상이 수줍어 한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은 절대 실망하지 않는다. 어머, 정말 중요한 걸 잊었네. 클로이는 얼굴을 붉힌 것에 대해서 다른 설명을 내놓는다. 오늘 오후 인쇄소에 전화를 하기로 했는데 그걸 깜빡하다니 내가 제정신이 아닌가 봐. 구애하는 사람은 동정심을 보여준다. 그런데 저녁 얘긴데요. 나중에 꼭 같이 하기로 해요. 나도 같이 저녁을 먹고 싶어요. 정말로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려워요. 다시 다이어리를 확인해보고 내일 전화를 드릴게요. 약속해요. 잘하면 주말 전에 시간을 낼 수도 있을 거예요. 4. 진정성. 가장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가장 쉽게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랑의 아이러니 가운데 하나이다. 내가 클로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가치에 대한 모든 믿음을 잃었다는 뜻이다. 그녀와 비교하면 나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녀가 내 초라한 입에서 떨어지는 말, 그것도 내 혀가 풀려야 가능하겠지만 가운데 몇 마디에 기꺼이 대꾸를 해주는 것도 영광인데, 하물며 나와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하고 또 아주 우아하게 차려입고 나왔다는 것. 이유 괜찮아요? 그녀는 차 안에서 묻더니 덧붙였다. 괜찮아야 돼요. 6번씩이나 옷을 바꿔 입어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는 최고의 영광이 아닌가. 금요일 밤이었다. 클로이와 나는 최근에 풀럼 로드 끝에 문을 연 프랑스 레스토랑 레 리에종 당제 레즈 위험한 관계라는 의미의 구석자리에 앉았다. 클로이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데 그보다 나은 배경은 없었을 것이다. 샹들리에는 그녀의 얼굴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워 주었고 옅은 녹색의 벽은 그녀의 옅은 녹색 눈과 조화를 이루었다.
나는 마치 탁자 건너에 천사를 마주 대하고 앉아 있기라도 한 것처럼 정신이 멍해져서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할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아무 말 없이 풀을 먹인 하얀 탁자보에 손가락으로 무늬를 그리거나 목이 마르지도 않은데 커다란 유리잔에 든 탄산수를 홀짝일 뿐. 나는 열등감 때문에 나 자신이 아닌 인격, 나의 고귀한 동행자의 모든 요구와 암시에 반응하는 구애의 자아를 내세워야 했다. 사랑 때문에 나는 클로이의 눈을 상상하고 그 눈을 통하여 나 자신을 보게 되었다. 클로이를 기쁘게 하려면 나는 누가 되어야 하나? 나는 그렇게 자문했다. 그렇다고 극악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저 클로이가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할지 계속 미리 예상을 하려 했을 뿐이다. 포도주 좀 드실래요?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글쎄요, 포도주 좋아하세요? 그녀가 되물었다. 드시겠다면 난 상관없어요. 좋으실 대로 하세요. 원하시는 대로. 나는 아무 쪽이나 좋은데요. 나도 찬성이에요. 그럼 마셔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나는 안 마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요, 나도 별로 마시고 싶지 않군요. 그럼 포도주는 마시지 말기로 하죠. 좋습니다. 그럼 물만 마시죠. 첫 번째 코스가 나왔다. 유리를 담은 접시들에 배치는 잘 꾸민 프랑스 정원 특유의 대칭성을 보여주었다. 너무 아름다워서 손대기가 그러네요. 클로이가 말하고는 내가 그 느낌을 어떻게 알겠는가 덧붙였다. 이런 구운 참치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먹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자기에 나이프와 포크가 부딪히는 소리뿐이었다. 할 말이 없는 것 같았다. 클로이는 너무나 오랫동안 나의 유일한 생각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그녀와 공유할 수 없는 하나의 생각이었다. 침묵은 저주스러웠다.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둘 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것은 상대가 따분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매력적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둘 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따분한 사람은 나 자신이 되고 만다. 물론 침묵과 서툰 태도는 욕망의 애처로운 증거로 여길 수 있다. 별로 마음이 끌리지 않는 사람은 유혹하기가 쉽기 때문에 유혹에 서툰 사람이 오히려 진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관대하게 봐줄 수도 있다. 정확한 말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정확한 말을 의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경우도 많다. 우리가 들어간 식당과 이름이 같은 위험한 관계라는 책에서 드 메르테유 후작 부인은 드 발몽 자작에게 편지를 쓰는데 후작 부인은 자작의 연애 편지가 너무 완벽하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진정한 연인의 말일 수 없다고 까탈을 부린다. 진정한 연인의 생각은 두서가 없고 말은 조리가 안 선다는 것이다. 진정한 욕망은 명료한 표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에는 나의 말의 변비를 자작의 다변과 바꾸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나는 클로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내야 했다. 어떤 거짓 자아를 채택할지 알아야 진짜 자아를 버리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닌가? 그러나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데 필요한 인내와 지성은 불안하게 흘려있는 나의 정신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환원적인 사회심리학자처럼 행동했다. 한 인간을 단순한 몇 개의 정의 안에 구겨 넣으려고 한 것이다. 인간 본성의 미묘한 면들을 포착하는 소설가처럼 주의 깊게 행동하고 싶지가 않았다. 첫 코스 식사를 하면서 나는 멍청하게도 인터뷰를 하듯이 무거운 질문들을 던졌다. 어떤 작가를 좋아합니까? 시간이 있으면 조이스, 헨리 제임스, 코스모폴리탄을 읽어요. 일은 마음에 듭니까? 일이란 게 다 지겨운 거 아닌가요?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다면 어느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까? 여기도 괜찮아요. 헤어드라이어 플러그를 바꿀 필요가 없는 데라면 아무 데라도 좋아요. 주말에는 주로 뭘 합니까? 토요일에는 영화를 보고 일요일에는 저녁에 우울해지면 먹을 초콜릿을 쟁여둬요. 그런 서툰 질문들, 그래도 내가 물어보는 질문들 하나하나를 통하여 나는 그녀를 좀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았다. 배후에는 가장 직접적인 질문으로 다가가려는 초조한 시도가 있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것과 연결되는 나는 누구여야 합니까? 그러나 그런 직접적인 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내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연구 대상은 그물 사이로 빠져나가면서 자신이 무슨 신문을 읽는지 무슨 음악을 좋아하는지만 알려주었다.
그런 것들을 안다고 해서 그녀가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클로이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싫어했다. 겸손과 자기 비하가 그녀의 가장 분명한 특징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대화를 하다가 자신을 가리키게 되면 그냥 나라든가 클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무능력자라고 말하곤 했다. 그녀의 자기 비하가 더욱 매력적이었던 것은 그것이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의 위장된 호소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너무 멍청해요. 아니, 당신은 그렇지 않아요. 하는 식의 대화를 의도하는 거짓된 자기 비하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녀의 유년은 편치 않았지만 그녀는 초연하게 이야기를 했다. 욥, 성서의 등장인물로 고생을 많이 한 사람 정도는 우습다는 듯이 어린 시절을 극적으로 만드는 것이 싫어요. 그녀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 성장했다. 그녀의 아버지의 모든 문제는 아버지의 부모님이 아버지를 벨이라고 부를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는 학자이고 법대 교수였으며 어머니 클레어는 한동안 꽃가게를 했다. 클로이는 가운데 아이로 귀염받는 훌륭한 두 아들 사이에 낀 딸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8살 생일을 넘긴 직후 오빠가 백혈병으로 죽자 부모의 슬픔은 딸에 대한 분노로 표현되었다. 딸은 학교에서는 멍청하고 집에서는 잘 토라지는 아이였으며 그러면서도 그들이 귀여워하던 아들과는 달리 생명줄을 놓지 않았다. 딸은 벌어진 일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여 죄책감을 느끼며 자라났다. 그러나 그녀의 부모는 그런 감정을 덜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어머니는 사람의 가장 약한 점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클로이는 자기가 죽은 오빠보다 공부를 못한다는 것, 자신이 요령 없는 아이라는 것, 그녀의 친구들이 창피한 아이들이라는 것, 이런 비난들은 사실이라고 할 수 없었지만 계속 반복되자 사실이 되어갔다를 끊임없이 마음에 새겨야 했다. 클로이는 아버지에게 애정을 구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법적 지식에는 개방적이었지만 감정에는 폐쇄적인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따뜻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현학적인 태도로 법적 지식을 이야기해 주었다. 사춘기가 되면서 아버지에 대한 클로이의 좌절감은 분노로 바뀌었고 클로이는 아버지와 아버지가 대표하는 모든 것에 공개적으로 대항했다. 내가 법을 직업으로 택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 그녀는 식사 도중 과거의 남자 친구들에 대해서는 암시만 주었다. 한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오토바이 수리공으로 일했는데 그녀를 몹시 거칠게 다루었다. 그녀가 어머니 노릇을 했던 다른 남자 친구는 마약 때문에 감옥에 가고 말았다. 세 번째는 런던 대학교의 분석 철학가였다. 그 사람이 내가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던 아버지 역할을 했다는 것은 프로이트가 아니라도 알 수 있죠. 네 번째는 로버의 테스트카 드라이버였다. 지금까지도 나는 그 사람과 사귄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아마 그 거친 버밍엄 악센트가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그러나 분명한 그림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있던 그녀의 이상적인 남자에 대한 그림을 계속 재조정해야 했다. 게다가 그녀는 똑같은 점을 두고 한 번은 칭찬을 했다가 조금 후에는 비난을 했기 때문에 나는 미친 듯이 계속 고쳐대야 했다. 그녀는 감정적 취약성을 칭찬하는 듯 하다가 곧이어 그것을 비판하고 독립성을 찬양했다. 정직을 최고의 가치로 찬양하다가 결혼이 위선이라는 근거로 간통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그녀의 관점이 복잡했기 때문에 나는 분열증을 일으킬 지경이었다. 메인 코스, 나는 오리국이었고 그녀는 연어였다. 때는 지뢰가 박힌 습지를 걷는 기분이었다. 두 사람이 오직 서로만을 위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어렸을 때 힘들었나요? 진정한 사랑을 해본 적이 있나요? 감정적인 사람이세요? 아니면 지적인 사람이세요? 지난 선거에서 어디에 투표를 했어요? 좋아하는 색이 뭐예요? 여자가 남자보다 불안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독창성이라는 것은 자신이 하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소외시킬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쪽으로는 전혀 다가갈 수가 없었다. 클로이는 다른 고민에 빠져 있었다. 디저트를 먹을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녀에게는 한 가지 선택밖에 없었지만 욕망은 한 가지가 넘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콜릿이 나을까요? 캐러멜이 나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이마에 죄책감의 흔적이 드러났다.
그녀가 덧붙였다. 하나씩 시킨 다음에 나눠 먹을 수도 있겠네요. 나는 둘 다 먹고 싶지 않았다. 그때까지 먹은 것도 소화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초콜릿을 정말 좋아해요. 어떠세요? 클로이는 이렇게 묻더니 덧붙였다. 나는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에 어떤 남자를 사귄 적이 있는데 아까 말하던 로버트라는 사람 말이에요. 나는 그 사람하고는 한 번도 편안했던 적이 없어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죠. 그러다 어느 날 모든 것이 분명해졌어요. 그 사람이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그냥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싫어했어요. 초콜릿 바를 앞에 갖다 놓아도 손도 내밀지 않을 사람이었죠. 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점이 분명해지자 짐작하시겠지만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는 것도 분명해졌죠. 그렇다면 우리 둘 다 시켜서 서로의 것을 맛보는 게 좋겠군요. 그런데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세요? 나는 상관없어요. 클로이가 거짓말을 했다. 그래요? 상관이 없으시다면 내가 초콜릿을 먹죠. 나는 초콜릿이라면 도무지 참지를 못하거든요. 저 아래 있는 더블 초콜릿 케이크 있죠. 저걸 주문해야겠어요. 다른 것보다 초콜릿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는 것 같으니까. 정말 벌받을 짓을 하시네요. 클로이는 기대감과 수치가 뒤섞인 감정 때문에 아랫입술을 깨물며 덧붙였다. 하지만 뭐 어때요? 그쪽 말이 절대적으로 옳아요. 인생은 짧고 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나는 거짓말을 했다. 주방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성서에서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거짓말을 했다. 사실 나는 초콜릿에 알레르기가 있는 편이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초콜릿에 대한 사랑이 클로이와 맺어지는데 결정적 기준이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직할 수 있을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끌리는 것은 곧 나의 모든 개인적 특징들을 버리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나의 진짜 자아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완벽성과 화해 불가능한 갈등 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무가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는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그랬다고 해서 클로이가 그것 때문에 나를 더 좋아하게 되었을까? 그러나 묘하게도 그녀는 내가 초콜릿을 먹겠다고 강하게 주장하자 실망감을 드러낼 뿐이었다. 아마 캐러멜의 열등한 맛을 생각해서 그랬던 것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녀는 곧바로 초콜릿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초콜릿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가 매력을 느끼는 것은 계획이 아니라 우연이다. 클로이가 어떤 행동을 했기에 내가 그녀를 사랑하게 된 것일까? 그녀에 대한 나의 사랑은 그녀의 정치적 입장이나 신중하게 고른 옷만큼이나 그녀가 웨이터에게 버터를 주문하는 모습이 귀엽다는 사실과도 관련을 맺고 있었다. 가끔 여자들이 나를 유혹하려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내가 그런 행동에 반응을 보인 적은 거의 없었다. 나는 아주 주변적인 작은 것들에 끌리는 경향이 있었다. 유혹하는 여자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면에 내세우지 못하는 것들, 나는 코 밑에 약간 솜털이 있는 여자를 사랑한 적이 있다. 보통 나는 여자의 콧수염에는 까다로운 편인데 이상하게도 이 여자의 경우에는 거기에 매력을 느꼈다. 내 욕망은 그녀의 따뜻한 웃음, 긴 금발, 지적인 대화보다도 그 솜털이 있는 곳에 집중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나는 친구들과 그녀의 매력을 이야기하면서 애써 그것이 그녀가 지니고 있는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분위기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내가 다름 아닌 코 밑의 솜털과 사랑에 빠졌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었다. 다시 그 여자를 만났을 때 누가 전기분해 요법을 권했는지 솜털은 사라지고 없었다. 내 욕망도 그녀의 다른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솜털을 따라서 사라져버렸다. 이슬링턴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을 때 유스턴 로드는 여전히 차로 꽉 막혀 있었다. 클로이를 집에 데려다 주기로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 그런 문제가 의미를 가지기 오래전에 결정된 일이었다. 그럼에도 구애자의 고민이 차 안을 짓누르고 있었다. 구애의 어느 시점에서 배우는 관객을 잃을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그러나 리버풀 로드 23A 번지의 문 앞으로 다가가면서 나는 기호들을 오도 캐슬 위험의 겁을 집어먹고 비유적인 의미의 커피 한 잔을 제안할 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그렇게 긴장된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초콜릿까지 잔뜩 먹은 터라 내 위는 갑자기 완전히 다른 종류의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아파트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클로이를 따라서 계단을 올라가 거실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욕실로 안내받았다. 몇 분 뒤에 욕실에서 나왔을 때도 내 의도에는 변함이 없었다. 나는 외투로 손을 뻗으며 내 사랑에게 절제가 최선이며 지난 몇 주 동안 품었던 공상은 공상으로 끝나야 한다고 결심한 남자의 사려 깊은 권위로 즐거운 저녁을 보냈으며 곧 다시 만나고 싶다고 크리스마스 휴가가 끝나면 전화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런 성숙한 태도를 보여준 나 자신을 대견해하며 그녀의 양볼에 입을 맞추고 잘 자라는 인사를 건네면서 아파트를 떠나려고 몸을 돌렸다. 따라서 클로이가 내 말에 쉽게 설득당하지 않고 내 목도리 끝을 잡아 나의 도주를 저지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녀는 나를 아파트 안으로 다시 끌어당겨 두 팔로 끌어안았다.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싱긋 웃었다. 아까 초콜릿을 기다릴 때 딱 한 번 보여주었던 웃음이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우리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녀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내 입을 자기의 입으로 덮었으며 그때부터 인류 역사상 가장 길고 가장 아름다운 키스가 시작되었다. 5. 정신과 육체. 생각만큼 섹스와 대립하는 것은 없다. 섹스는 본능적이고 반성하지 않으며 자연 발생적이다. 이에 반해 생각은 신중하고 말려들지 않으려 하고 판단하려고 한다. 내가 섹스를 하는 동안에 생각을 했다는 것은 성적 교류의 근본 법칙을 어긴 것이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있었을까? 가장 달콤한 키스라면 이래야 한다고 꿈꾸어오던 키스였다. 가볍게 스치다가 머뭇머뭇 살며시 밀고 나가자 우리 살갗에서 독특한 맛이 풍겨나왔다. 이어서 압력이 강해지고 우리 입술은 떨어졌다가 다시 붙었다. 두 입은 헐떡거리며 욕망을 표현했다. 내 입술은 잠시 클로이의 입술을 떠나 그녀의 뺨, 관자놀이, 귀를 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내 몸에 밀착시켰고 우리의 다리가 얽혔다. 어찌라는 느낌과 함께 둘 다 소파로 쓰러졌다. 우리는 웃음을 터뜨리며 서로에게 매달렸다. 그러나 이런 에덴을 방해한 것이 있었다. 클로이의 거실에서 뒹굴며 그녀와 입을 맞추고 옆에서 그녀의 뜨거움을 느끼는 것이 무척이나 이상한 일이라는 생각이었다. 이제까지의 그 모든 모호함 뒤에 아주 갑자기 키스가 찾아왔기 때문에 내 정신은 사태의 주도권을 육체에 이양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내 관심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키스 자체가 아니라 키스에 대한 생각이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몸을 철저한 프라이버시의 영역, 블라우스와 치마의 윤곽에 의해서만 암시되었을 뿐으로 간직하던 여자가 이제 내 앞에서 옷을 벗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래 대화를 나누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는 클로이에 대한 나의 낮 시간의 지식과 밤 시간의 지식 사이 그녀의 성기와의 접촉이 뜻하는 친밀함과 그녀의 삶의 나머지 미지의 영역 사이의 불균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의 육체적 헐떡거림과 더불어 피어나는 그런 생각들은 무례하게도 욕망의 법칙들에 맞서서 불쾌할 정도의 객관성을 끌고 들어오고 그럼으로써 우리와 함께 방 안에 있는 제3자, 지켜보고 관찰하고 또 심지어 판단까지 하는 자의 위치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 같았다. 잠깐만요. 내가 블라우스 단추를 푸는데 클로이가 말했다. 커튼을 쳐야겠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죄다 우리를 보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니면 침대로 갈까요? 그곳이 더 넓은데. 우리는 비좁은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어두운 실내를 통과하여 클로이의 침실로 들어갔다. 중앙에 크고 흰 침대가 놓여 있고 그 위에 쿠션과 신문, 책과 전화기가 쌓여 있었다. 지저분해서 미안해요. 아파트의 나머지 공간은 남들에게 보여주는 곳이고 이곳이 내가 진짜 사는 곳이에요. 그 지저분한 곳에 동물이 한 마리 있었다. 구피예요. 내 첫사랑이죠. 클로이는 나에게 털이 복슬복슬한 잿빛 장난감 코끼리를 건네주었다. 코끼리 얼굴에서는 질투하는 기색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클로이가 침대를 정리하는 것을 기다리자니 어색했다. 조금 전까지 타오르던 우리 육체의 열망은 무거운 침묵으로 바뀌었다. 우리가 불편할 정도로 우리의 벌거벗음에 가까이가 있음을 알려주는 침묵이었다. 클로이와 내가 크고 하얀 침대 위에서 서로의 옷을 벗기고 침대맡의 작은 램프 불빛에 의지해 서로의 나신을 처음 보았을 때 우리는 타락 전의 아담과 이브처럼 자의식을 가지지 않으려고 했다. 나는 클로이의 치마 밑으로 두 손을 미끄러뜨렸고 그녀는 늘 하던 일을 하듯 무심하게 내 바지 단추를 풀었다. 마치 우편함을 열거나 이불 호청을 가는 사람처럼. 그러나 우리의 열정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서투름이었다. 그 서투름 때문에 클로이와 나는 결국 함께 침대에 들어오게 된 것이 얼마나 우습고 괴상망측한 일인지를 의식하게 되었다. 나는 아주 서툴게 클로이의 속옷, 그녀의 무릎 근처에 걸려 잘 벗겨지지 않았다를 벗기려고 낑낑댔고 그녀는 내 셔츠 단추를 푸느라고 고생했다. 그러나 우리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고 심지어 웃음을 지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에 희극적일 수도 있는 측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욕망에 사로잡힌 진지한 분위기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반쯤 벌거벗은 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고 얼굴은 죄를 짓는 초등학생들처럼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침실의 철학자는 나이트클럽의 철학자만큼이나 우스꽝스러운 존재이다. 그 두 영역에서는 육체가 두드러지고 또 그만큼 상처받기도 쉽기 때문에 정신은 말없이 개입 없이 판단을 내리는 도구가 된다. 생각이 배신 행위가 되는 것은 그것이 프라이버시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연인은 말한다. 나한테 하지 못할 말이 있다면, 당신 혼자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당신을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 나는 손과 입술로 클로이의 몸을 쓰다듬는 동안 어떤 잔인한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클로이는 마음이 편치 않았을 수도 있다. 생각이란 판단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 판단이라고 하면 무조건 부정적인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편집증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벌거벗은 상태 때문에 모든 상처를 받을 만한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침실에서 생각은 늘 수상쩍은 것이 된다. 성기 크기, 색깔, 냄새, 작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콤플렉스들이 생겨난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침실에서는 모든 평가적 판단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침실에서는 연인들의 생각의 소리를 삼켜버리는 숨소리, 나는 정열에 사로잡혀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어 라는 메시지를 확인해주는 숨소리만 들린다. 나는 키스한다. 고로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랑을 나누는 행위를 둘러싼 공식적 신화이다. 침실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그들의 벌거벗은 상태를, 그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불가사의를 일깨우지 않겠다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특별한 공간이다. 19세기의 신심이 깊은 젊은 처녀가 결혼을 하게 되자 어머니가 주의를 주었다. 오늘 밤 내 남편이 미친 것처럼 보일 게다. 하지만 아침이면 다시 제정신을 차릴 거야. 정신은 이런 미친 상태의 거부를 상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숨을 헐떡거리는데 불공평하게 혼자 말짱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불쾌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닐까? 마스터스와 존슨이 성관계에서 고원기라고 부른 시점에 이르자 클로이는 나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무슨 생각해, 소크라테스? 아무 생각도. 내가 대답했다. 거짓말, 눈에 다 쓰여 있는데 왜 웃음을 짓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 아니면 모든 것 다일지도 모르지. 1000가지 일들. 클로이, 오늘 저녁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이상하면서도 편안하다는 느낌. 이상해? 모르겠어. 그래, 이상해. 나는 어린아이처럼 자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클로이는 웃음을 지었다. 뭐가 그렇게 웃겨? 잠깐 둘러봐. 왜? 그냥 둘러봐. 방 한쪽 편 서랍장 위쪽에 커다란 거울이 하나 걸려 있었다. 클로이의 시야에 잘 들어오도록 각도가 잡혀 있었다. 거울에는 시트를 휘감은 채 함께 누워있는 우리 두 사람의 몸이 비치고 있었다. 클로이가 쭉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일까? 미안해. 미리 말했어야 하는 건데.
클로이는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냥 물어보고 싶지가 않았어. 첫날 밤이니까 괜히 자의식을 느낄까봐. 6. 마르크스주의. 보답받지 못하는 사랑에 빠져 어떤 사람, 천사를 보면서 그 사람과 함께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을 상상할 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위험을 잊기 쉽다. 정작 상대가 나를 사랑해 줄 경우에 그 사람의 매력이 순식간에 빛이 발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타락한 우리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이상적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서 사랑을 한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어느 날 마음을 바꾸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 만하다고 인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취향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바라던 대로 멋진 사람일 수 있을까?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어떤 면에서 나보다 낫다고 믿어야만 한다면 상대가 나의 사랑에 보답을 할 때 잔인한 역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묻게 된다. 그녀가 정말로 그렇게 멋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인간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사건 다음날 아침만큼 비옥한 영토는 없다. 그러나 클로이에게는 잠에서 빠져나오자마자 해야 할 급한 볼일들이 있었다. 그녀는 우선 옆에 욕실로 머리를 감으러 갔다. 나는 잠을 깨면서 타일에 물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침대에 그대로 누워 시트 속에 남아있는 그녀의 몸의 형태와 냄새에 쌓여 있었다. 토요일 아침이었다. 12월 태양의 소심한 빗줄기들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내부 성소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서 그녀의 일상을 이루는 물체들, 매일 아침 그녀가 깨어나서 바라보는 벽, 그녀의 자명종, 아스피린 묶음, 침대 옆, 탁자의 손목시계와 귀걸이를 본다는 것은 특권이었다. 나의 사랑은 클로이가 소유한 모든 것, 아직 완전히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무한히 풍부해 보이는 삶의 물질적 기호들에 대한 매혹으로 나타났다. 일상적인 것이라도 특별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경의의 빛을 발하기 마련이다. 한쪽 구석에 밝은 노란색 라디오가 있고 마티스의 그림 인쇄물 하나가 의자에 기대어 놓여 있고 전날 밤의 옷은 거울 옆에 옷장에 걸려 있었다. 서랍장 위에는 문고본이 쌓여 있었다. 그 옆에는 핸드백과 열쇠, 광천수 한 병, 코끼리 구피가 있었다. 전이의 한 형태이겠지만 나는 그녀가 소유한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아주 완벽하고 세련되고 사람들이 일반 가게에서 사는 것과는 달라 보였다. 내 속옷을 입어보고 있었어? 잠시 후 클로이가 보풀보풀한 하얀 가운을 입고 머리에는 수건을 두른 차림으로 욕실에서 나오며 묻더니 덧붙였다. 지금까지 뭐 했어? 침대에서 나와. 우리의 하루를 낭비할 수는 없잖아. 나는 장난스럽게 한숨을 쉬었다. 나는 가서 아침을 준비할게. 그동안 샤워라도 해. 벽장에 깨끗한 수건이 있으니까. 참 그런데 키스 한번 어때? 욕실은 또 하나의 경의의 공간이었다. 단지 로션, 약, 향수로 가득했다. 그녀의 육체의 성소. 나는 수상 순례지를 찾은 순례자. 나는 머리를 감고 폭포 밑에 하이에나처럼 노래를 부른 뒤 수건으로 몸을 닦고 클로이가 준 새 칫솔을 사용했다. 15분쯤 뒤에 침실로 돌아갔더니 그녀는 없었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방은 말끔했고 커튼은 젖혀져 있었다. 클로이는 토스트 정도 굽는 것이 아니었다. 아예 잔치상을 준비하는 중이었다. 크루아상, 오렌지 주스, 새로 뽑은 커피, 달걀과 토스트, 그리고 탁자 한가운데 노란색과 빨간색 꽃이 든 거대한 꽃병. 굉장한데? 내가 샤워를 하고 옷을 입는 동안 이걸 다 준비했다는 거야? 내가 누구처럼 게으르지 않기 때문이지. 자, 씻기 전에 먹어요. 이런 걸 다 준비하다니 정말 착한 사람이네. 쓸데없는 소리. 아니 정말로
나는 매일 이런 아침상을 받는 게 아니거든. 나는 두 팔로 그녀의 허리를 안으며 말했다. 그녀는 나를 돌아보지는 않고 내 손을 잡더니 잠시 꼭 쥐었다. 그렇게 좋아할 필요 없어. 이건 특별히 차린 게 아니거든. 나는 주말마다 이렇게 먹는단 말이야. 그녀의 거짓말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의 징후였다. 그녀는 낭만적인 것을 비웃는데, 감상적인 것을 배격하는데, 사무적인 태도를 취하고 거리를 두는데 어떤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나 속으로는 정반대였다. 이상주의적이고 몽상적이고 베풀려고 하고 입으로는 죽을 쓰는 것, 지나치게 감상적인 것이라고 배격하는 모든 것에 깊은 애착을 느꼈다. 훌륭한 죽 같은 아침 식사 동안 나는 너무나 뻔한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어찌된 일인지 그것은 나에게 예기치 못했던 일로 아주 복잡한 일로 다가왔다. 다름 아니라 내가 클로이에게 몇 주 동안 느껴오던 것을 클로이도 나에게 약간은 느끼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특별할 것도 없는 일이지만 나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면서 어쩐 일인지 보답을 받을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었다. 나는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데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다. 내가 사랑하는 일에 집중했던 것은 아마도 사랑을 받는 것보다는 사랑을 하는 것이 언제나 덜 복잡하기 때문일 것이며 큐피드의 화살을 맞기보다는 쏘는 것이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쉽기 때문일 것이다. 아침을 먹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은 이런 받는 것의 어려움이었다. 크루아상은 평소보다 더 버터가 많았고 커피는 평소보다 향기가 더 좋았지만 그것들이 상징하는 어떤 관심과 애정 때문에 나는 곤혹스러웠다. 클로이는 전날 밤에 나에게 몸을 열었고 아침에는 부엌을 열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내가 무엇을 했다고 이런 것을 받을 자격이 생겼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 정도로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다. 짜증에 가까웠다. 스스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확신하지 않는 경우에 타인의 애정을 받으면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면서 훈장을 받는 느낌이 든다. 불행하게도 그런 유형의 사람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게 된 사람은 모든 거짓 아첨꾼들이 당하기 마련인 역습에 대비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무엇을 둘러싼 말다툼 인간은 그것을 핑계 삼은 불편보다 중요하지 않은 법. 우리의 말다툼은 딸기잼을 놓고 벌어졌다. 딸기잼 없어? 나는 음식이 가득한 식탁을 둘러보며 물었다. 없어. 하지만 나무 딸기 잼은 있는데 괜찮아? 뭐 괜찮다고 해두지. 검은 딸기도 있는데 나는 검은 딸기는 싫어. 검은 딸기 좋아해? 응, 안 좋을 게 뭐 있어? 나는 끔찍해. 그러니까 괜찮은 잼은 없다 이거지? 나 같으면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식탁 위에 잼이 5개나 있어. 단지 딸기가 없다 뿐이지. 알겠어.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난리야? 나는 괜찮은 잼 없이 아침을 먹는 것은 싫어하거든. 괜찮은 잼이 있지. 단지 내가 좋아하는 게 없다 뿐이지. 가게가 멀어? 왜? 가서 사오려고. 맙소사. 이제 막 식사를 하려고 앉았잖아. 지금 나갔다가 오면 다 식을 거야. 갔다 올래. 왜? 다 식으면 어쩌려고. 재미있어야 하거든. 그게 이유야. 대체 왜 이래? 왜 이러긴 내가 뭘 어쨌는데? 우스꽝스럽잖아. 안 그런데? 그래? 난 잼이 필요할 뿐이야. 왜 그렇게 대책 없이 굴어? 아침 식사로 이만큼이나 준비했는데 고작 잼 하나 없다고 이런 난리를 피우다니. 정말 그 잼이 필요하다면 당장 여기서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먹어. 정적이 흘렀다. 클로이의 눈이 흐려졌다. 갑자기 그녀는 일어서서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나는 그대로 식탁에 앉아서 울음소리 비슷한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내가 사랑한다고 주장한 여자의 속을 뒤집어 놓고 나니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보답받지 못하는 사랑은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안전하게 고통스럽다. 자신 외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스스로 자초한 달곰, 씁쓸하고 사적인 고통이다. 그러나 사랑이 보답을 받는 순간 상처를 받는다는 수동적 태도는 버려야 하며 스스로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책임을 떠안을 각오를 해야 한다.
클로이에게 상처를 준 일 때문에 나 자신에게 느끼게 된 혐오는 순간적으로 클로이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것 때문에, 나를 믿을 정도로 약하다는 것 때문에 나 같은 인간을 선택해 결국 속이 뒤집어지는 꼴을 겪고 마는 그 형편없는 감식력 때문에 그녀가 싫었다. 나한테 칫솔을 주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고 어린애처럼 침실에서 우는 것이 갑자기 너무 비루해 보였다. 나는 그녀의 이런 약한 모습에 벌을 주고 싶은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괴물이 되었을까? 내가 늘 일종의 마르크스주의자라는 사실이 문제였다. 우리가 아는 또 다른 마르크스는 자신과 같은 사람을 회원으로 받아들여줄 클럽에는 가입할 생각이 없다고 농담을 했다. 이 농담은 클럽 회원권과 마찬가지로 사랑에도 적용되는 진리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터무니없는 모순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자의 입장에 대해서 웃음을 터뜨리게 된다. 클럽에 가입하기를 소망하면서 그것이 실현되자마자 그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클로이가 나를 사랑하기를 바랐으면서 막상 그녀가 나를 사랑하자 그녀에게 화를 내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어쩌면 어떤 사랑은 아름답거나 고귀한 존재와 사랑의 동맹을 맺음으로써 우리 자신과 우리의 약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충동에서 비롯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사랑해 준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돌아와 우리를 애초에 사랑으로 몰고 간 것들을 떠올리게 된다. 어쩌면 우리가 원했던 것은 사랑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저 믿을 수 있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믿게 되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클로이가 나 같은 불안당을 감정 생활의 중심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 아닐까? 클로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 그녀가 조금이나마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녀가 나를 오해했기 때문이 아닐까?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보답받지 못하는 사랑에 빠져서 자신의 사랑이 보답받기를 갈망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꿈이 공상의 영역에 남아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나 자신을 더 낮게 생각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마르크스주의자를 우습게 생각할 때에만 마르크스주의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최대로 존중하게 된다. 클로이가 나와 함께 자고 나에게 잘해줌으로써 오히려 그녀에 대한 내 평가 점수가 낮아졌다면 그것은 혹시 그녀가 그 과정에서 나라고 하는 심한 전염병에 감염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마르크스주의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자주 보았다. 16살 때 15살짜리 여자아이를 잠시 사랑하게 된 적이 있다. 그녀는 학교 배구팀 주장이었고 아주 아름다웠으며 열렬한 마르크스주의자였다. 그녀는 언젠가 학교 식당에서 내가 사준 오렌지 스쿼시를 앞에 놓고 앉아서 이렇게 말했다. 어떤 남자가 9시에 전화를 걸겠다고 하고 진짜로 9시에 전화를 하면 나는 그 전화를 받지 않아. 결국 그 남자가 필사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뭐겠어? 내가 좋아하는 유일한 남자는 나를 계속 기다리게 하는 남자야. 9시 30분이 되면 나는 그 남자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되거든. 나는 그 나이에도 그 애의 마르크스주의를 직관적으로 이해했던 것 같다. 그 애의 말이나 행동에 관심이 없는 척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나는 몇 주 뒤에 처음으로 그 애와 키스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애가 의문의 여지 없이 아름다웠음에도 그리고 배구만큼이나 사랑의 기술에도 능숙했음에도 우리의 관계는 지속되지 않았다. 늘 약속 시간보다 늦게 전화를 걸어야 하는 것에 내가 먼저 지쳤기 때문이다. 몇 년 뒤에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 그 애는 훌륭한 마르크스주의자답게 자신의 사랑을 얻으려면 남자가 어떤 식으로든 자신에게 도전해야 한다고 믿었다. 어느 날 아침 그 애와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기로 하고 나는 낡고 몹시 역겨운 강철빛 청색 풀오버 스웨터를 입고 갔다.
어머, 그런 꼴을 하고는 나하고 절대로 같이 다닐 수 없어. 소피는 내가 계단을 올라오는 모습을 보더니 이렇게 소리쳤다. 내가 그런 옷을 입은 사람하고 함께 있는 모습을 누구한테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야? 소피,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든 무슨 상관이지? 우리는 공원에 산책을 나가는 것 뿐이잖아. 나는 그 애의 말이 혹시 진심일까 걱정하면서 대꾸했다. 어디를 가는 것이든 상관없어. 하여간 다른 옷을 입지 않으면 함께 공원에 가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나는 갑자기 고집이 생겨서 소피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내가 그 스웨터를 입고 가겠다고 박박 우기는 바람에 잠시 후 나는 그 역겨운 옷을 입은 채 소피와 함께 로열 호스피틀 가든스로 향하게 되었다. 공원 정문에 도착하자 그때까지도 약간 셀쭉해 있던 소피가 갑자기 침묵을 깨면서 내 팔을 잡더니 나에게 입을 맞추며 마르크스 주의에 진수가 담겨 있다고 할 만한 이야기를 했다. 걱정 마. 나는 너한테 화나지 않았어. 나는 내가 그 끔찍한 것을 입고 있어서 기뻐. 만일 내가 나 하라는 대로 했다면 나는 내가 너무 나약하다고 생각했을 거야.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요구를 공유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이 끌리는 상태의 핵심에 그 요구가 놓여 있다. 알베르 까미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것은 그 사람이 밖에서 보기에 매우 온전해 보이고 육체적으로 온전하고 감정적으로 통합되어 보이고 주관적으로 자신을 보면 몹시 분산되어 있고 혼란스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만일 우리 내부에 부족한 데가 전혀 없다면 우리는 사랑을 하지 않겠지만 상대에게서도 비슷하게 부족한 데를 발견하면 불쾌감을 느낀다. 답을 찾기는 기대했지만 우리 자신의 문제의 복사본만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서양 사상의 오래되고 우울한 전통은 사랑은 본질적으로 보답받을 수 없는 마르크스주의적인 감정이라고 주장한다. 상호 간에 사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욕망은 더 커진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 의하면 사랑은 방향일 뿐 공간은 아니다. 목표를 성취하면 침대에서 건 어떤 식으로건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면 소진되어 버린다. 12세기 프로방스의 음유 시인들의 시는 모두 성교를 미루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시인은 되풀이하여 남자의 간절한 제안을 거절하는 여자에게 탄식을 늘어놓는다. 400년 뒤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다. 사랑에는 우리를 피해서 달아나는 것을 미친 듯이 쫓아가는 욕망밖에 없다. 아나톨, 프랑스 역시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을 사랑하는 것은 관례적이지 않다는 말로 같은 입장을 보여주었다. 스탕달은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기초로 해서만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드니드 루즈몽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가장 넘기기 힘든 장애를 가장 좋아한다. 그것이 정열을 강하게 불태우는데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을 따르면 연인들은 누군가를 향한 갈망과 그런 갈망을 없애고자 하는 바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클로이와 나는 바로 그러한 마르크스주의적인 나선의 덫에 걸릴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행복한 해결책이 나타났다. 집에 돌아갔을 때 나는 아침 식사 일로 인한 죄책감에 젖어 있었고 부끄러웠고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클로이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쉽지는 않았다. 그녀는 처음에는 전화를 끊었고 이어서 너는 함께 잔 여자에게 시시한 건달 똘마니처럼 행동하는 버릇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사과, 모욕, 웃음, 눈물 뒤에 그날 오후 로미오와 줄리엣은 다시 만나게 되었다. 죽을 수는 방식으로 어둠 속에서 손을 잡고 4시 30분에 내셔널 영화관에서 사랑과 죽음을 보았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해피엔딩이었다. 대부분의 관계에는 보통 마르크스주의적인 순간이 있다. 사랑이 보답을 받는 것이 분명해지는 순간이다. 그 순간을 어떻게 해치고 나아가느냐 하는 것은 자기 사랑과 자기 혐오 사이의 균형에 달려있다. 자기 혐오가 우위를 차지하면 사랑의 보답을 받게 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저런 핑계로 자신에게 잘 맞지 않는다고
자신의 쓸모없는 면들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잘 맞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자기 사랑이 우위를 차지하면 사랑이 보답받게 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수준이 낮다는 증거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증거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